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재홍이었습니다.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Listen, everyone. 김용민 라이브. (2019년 6월 3일) 월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6월의 첫 월요일에도 국회의 불은 켜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막말 퍼레이드가 이어졌는데요. 지난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보다 더 나은 면이 있다, 이런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자유한국당 정용기 정책위 의장, 이 말에 꼬리를 물고 어제는 민경욱 대변인의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헝가리 유람선 참사를 두고 골든타임은 기껏해야 3분이라고 말한 것이죠. 연이은 막말 논란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사과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오늘은 한선교 사무총장이 기름을 붓고 말았습니다. 바닥에 앉아서 취재하는 기자에게 걸레질한다, 이런 말을 냈습니다. 5.18 망언과 세월호 막말 파문을 빚은 전현직 의원들 기억나십니까? 하지만 그렇게 실언을 넘어서 망언을 해도 처벌은 솜방망입니다. 한마디로 리엉이 안 서는 것이죠. 황교안 대표 오늘 최고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심사일언이라는 사자성어를 거론했다고 합니다. 3번 신중하게 생각하고 한 번 조심히 말하라, 네, 이런 뜻이죠. 네, 그런데 말이죠, 심사일언이 아니라 제대로 된 이런 심판이 필요합니다. 이런 심판. 네, 당신의 저녁은 아침보다 똑똑하다. 여기는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겸손한 스피커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KBS 1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영상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으로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KBS 1라디오 또는 김용민 라이브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 유람선 침몰 사고와 관련해 한국 구조대 측은 오늘 잠수부 투입과 선체 수색을 시도할 계획인데요. 세월호 참사 당시 현장에서 구조 작업을 수행했던 4.16 민간 잠수사회 황병주 부회장이 1층 선실의 실종자들이 배 안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시 후 잠깐 인터뷰에서 좀 더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2부 속 인터뷰 시간에는 정철진 경제평론가 연결합니다. 지난 금요일 현대중공업의 주주총회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법인 분할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노사가 소송전으로 2라운드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물적 분할이 지방 경제에 미칠 영향, 어떤 변화가 있을지 소상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서 민심으로 읽어보는 정치 토크, 여론의 눈동자 준비했습니다. 박시영 윈지코리아 컨설팅 부대표, 그리고 박원석 정의당 전 의원,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이번 한 주도 힘차게 달리겠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매일 오후 5시 5분 오늘 타임라인을 수놓은 말말말, 김용민 라이브가 수집해서 들려드립니다. 소리로 듣는, 그리고 세상을 읽는 뉴스, 세상의 모든 핫뜨거운 목소리, 그 말말말에 김용민 생각까지 더해서 리뷰합니다. 지금부터 볼륨 업, 귀 쫑긋 핫소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 KBS 1TV 일요진단에 출연해서 최저임금 속도 조절론을 제기했습니다. 사실 새로운 이야기는 아닌데요. 이에 대해서 노동계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과정에서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임금 지급 능력을 어떻게 늘려줘야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문제이긴 해도 최저임금 인상은 어렵더라도 흔들림 없이 가야 한다. 이런 논리입니다. 지난 대선 모든 후보들이 임기 내 시급 10,000원 시대를 열겠다.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홍남기 부총리 왜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는 건지 그 이야기 들어보시죠. 그래서 이제까지 작년하고 금년도에 굉장히 시장에서 생각보다 빠르게 인상이 됐다는 지적이 있었고 저도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 최저임금은 제가 수준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인상 수준이 최소화돼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경제나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 주주들의 어떤 부담 능력, 그리고 시장에서의 수용성 이런 세 가지 측면이 저는 꼼꼼하게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사실 최저임금 10,000원 지금 목표치이긴 합니다만 지난 대선 때 보면 모든 대선 후보들이 다 10,000원 공약을 내걸었단 말이죠. 그 경제사령탑으로서 이게 문재인 정부만 그런 것도 아닌데 이게 모든 경제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가 최저임금 때문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뭐 억울하시다거나 뭐 하실 말씀도 꽤 있으실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2020년까지 10,000원을 가겠다는 공약은 이미 대통령께서도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라. 경제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걸로 말씀을 주셨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그런 요인들이 가만히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김용민 라이브. 통계청이 올해 1분기 가계 동향조사 결과를 내놓자 보수신문, 경제신문들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문제 삼으며 소득주도 성장이란 말이 무색하다. 이거 실패했다. 폐기해야 한다. 이런 표현으로 수위 높은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로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도 불구하고 소득 하위 20%, 즉 1분위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이 2년 연속 줄었다는 비판이 줄을 이루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최백은 건국대 교수는 소득 양극화가 줄어들고 하위 20%의 평균 연령이 60세 이상이란 점에서 오히려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보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관련한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 들어보시죠. 먼저 통계청 발표 자료에 따르게 되면 소득 분배가 개선됐어요. 흔히 말해서 하위 20% 가계하고 상위 20% 가계를 이제 소득 불평등을 측정할 때 많이 사용하는 이제 지표거든요. 얼마나 이 격차가 얼마나 크냐 그렇죠. 이제 이거죠. 근데 이게 이제 지난해 1년 전에 비해 가지고 1년 전에는 5.95배였었는데 거의 6배였었는데 이게 오늘 5.8배로 줄어들었다 이거예요. 아, 그러니까 양극화 현상은 줄어들고 있다. 2016년도 박근혜 정부 말기 때 가계 중에서 60%의 소득이 후퇴하고 있었어요.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을 했던 거예요. 근데 지난해 상반기에 이걸 이제 하위 50%까지 축소시켰고요. 하반기에는 하위 40%까지 또 축소시켰어요. 올해 1분기에는 하위 20%만 축소됐습니다. 중산층 붕괴는 이제 막은 거예요. 여기는 왜 5분기째 평균 소득이 감소한다고 쓴 거죠? 그래서 한 가구가 극단적으로 10명인 가구하고 5명인 가구하고 10명인 가구가 소득을 더 많이 벌 가능성이 큰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이제 균등화 처분 가능 소득이라고 그러는데 그걸로 보게 되면 0.4%나 그나마 증가했다 이거예요. 이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소득이 증가한 거는 정부의 소득주 성장 정책의 결과라는 얘기죠. 김용민 라이브. 조선일보가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노동교화형으로 숙청되고 김혁철 대표가 처형됐다고 지난 금요일자에서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김영철 부위원장은 건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일성 피격 사망, 인간 어뢰에 의한 천안함 폭침, 현송월 총살 등 조선일보의 북한 관련 오보는 거론하는 제가 다 낯부끄러울 지경입니다. 자, 그렇다면 북한 김혁철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 처형설은 사실일까?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우리 외교부로 치면 국장급이나 될똥말똥한 사람이 하노이 노딜의 책임을 지고 처형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관련한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 들어보시죠. 그럼 김혁철은 어떻게 됐을까? 김혁철은 김영철보다도 한참 아래인데 책임을 지면은 최고 책임자가 책임을 져야지. 그 최고 책임자는 아마 1, 2개월 정도 노동교화형이라는 걸 하고 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어디 밭에 가가지고 막
혹은 뭐 돌 캐고 탄광 들어가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건 아니고 네. 그런 사람들 가는 또 고급 협동농장 비슷한 것이 있어요. 그냥 따로 병식적으로 있습니까? 다녀오는데 거기 근신하고 김영철이 와라. 거기를 갈지인데 예. 그 밑에 있는 외무성으로 친다면은 한 국장급이나 들똥말똥한 사람이 하노이 노딜의 책임을 지고 처형된다는 것은 난 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국정원이 지금 확인을 안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또 미국에서도 지금 알 수가 없다. 예. 특히 처형설은 그건 좀 더 계속 확인해 봐야 된다는 식으로 지금 유보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게 진실이 아니라는 얘기라고 봐야죠. 예. 김용민 라이브.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헝가리 유람선 참사와 관련해서 같은 당 민경욱 대변인이 쓴 글에 부적절한 표현이 있다 이렇게 인정했습니다. 패스트트랙 철회를 요구하면서 삭발한 성일종 의원인데요. 오늘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서 민경욱 대변인이 페이스북에 일반인들이 차가운 강물 속에 빠졌을 때 골든타임은 기껏해야 3분이라고 적은 글에 대한 생각을 밝혔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희망을 많이 주었는데 희망이 없어질 때 나오는 허탈감을 희망 고문이라고 한다. 민경욱 대변인의 글은 희망 고문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이렇게 편들었습니다. 그러자 함께 출연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성일종 의원을 향해서 민경욱 대변인의 논리와 다르지 않다. 지금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이유로 국민이 분노하는 것이냐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 들어보시죠.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 저는 속도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너무 많은 희망에 부풀려서 국민들한테 다가가는 거 아닌가. 또 세월호에 대한 처리했었던 그 기준과 비교해서 너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정부에 부각을 하려고 하는 그 부분이 강하다가 보니까 얘기를 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어디선가 우리 국민들이 죽어가고 있고 또는 죽어갈 수도 있는 상황에서 지금 3분 만에 죽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옳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게 뭐 영토 바뀌고 또 뭐 여기서 사람이 갈 수 있고 없고 우리가 수색을 조시할 수 있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런 걸 정쟁의 소재로 삼는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유감스럽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군대는 정부 말 듣지 말라는 황교안 대표, 달창 운운한 나경원 원내대표, 헝가리 참사를 두고 골든타임 3분 운운한 민경욱 당 대변인, 청와대 다이너마이트 폭발 운운한 김무성 전 대표, 기밀을 폭로한 강효상 의원 등 잇따라 생각 없는 말이 터져나온 자유한국당. 당직자에게 욕설을 퍼부어 무리를 빚은 한선교 사무총장이 오늘은 바닥에 앉아서 취재 중인 기자를 향해서 걸레질을 한다 이런 말을 해 또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용기 정책위 의장 오늘 할 말은 많지만 자숙하겠다며 침묵을 지켰습니다. 정용기 의장은 지난주 금요일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보다 낫다고 말했다가 여당으로부터 국가보안법 위반 시비에 휘말렸습니다. 지난 금요일 발언 그리고 오늘 발언 차례로 들어보시죠. 야만성, 불법성, 비인간성 이런 부분 뺀다면 어떤 면에서는 김정은이가 우리 문재인 대통령보다 지도자로서 더 나은 면도 있는 것 같다. 지도자로서 이 조직을 이끌어가고 국가를 이끌어가려면 신상필벌이 분명해야 됩니다. 잘못하니까 책임을 묻잖아요. 그런 면에서 역설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김정은이가 제 이렇게 얘기하는 저도 참으로 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서 치욕스럽습니다만은 오죽하면 김정은이가 책임 묻는 면에서는 문재인 대통령보다 낫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하고 싶은 얘기는 참 많습니다만은 당 대표님의 뜻을 존중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지난 금요일 발언을 악의적으로 왜곡하려고 하는 이런 세력에게 빌미가 된 것을 우려하는 국민들이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노고지리의 노래 듣겠습니다. 정용기 없는 마음, 용기 없는 마음. 오늘은 만나
나왔지만은 만나면 해야 할 말 생각이 안 나. 얼굴만 붉히다가 돌아서 왔네. 헤어지면 못다 한 말 생각이 나서 뒤돌아 뛰어가면 텅 빈 자리뿐. 아마 나는 용기 없는 바보인가 봐. 아마 나는 용기 없는 바보인가 봐. 오늘은 만나서 얘기하려고 마음을 굳게 먹고 나왔지만은 만나면 해야 할 말 생각이 안 나. 얼굴만 붉히다가 돌아서 왔네. 헤어지면 못다 한 말 생각이 나서 뒤돌아 뛰어가면 텅 빈 자리뿐. 아마 나는 용기 없는 바보인가 봐. 아마 나는 용기 없는 바보인가 봐. 3629번 쓰시는 분, 오보가 문제가 아니라 페이크 뉴스 뒤에 숨은 의도가 웃기는 거지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오보는 실수가 아니라 고의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그렇게 보시는군요. 자, 김지일님, 김정은 위원장을 고무 찬양한 정용기는 무엇이? 조선일보 그 기사를 읽고, 예, 그 기사가 오보가 됐는데 말이죠. 예, 아, 참 말을 줄여야죠. 저도 실수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정용기 의원 발언 이거는 정말 놀랍습니다. 정말 놀랍기만 합니다. 예. 자, 교통정보센터로 가보겠습니다. 5시 22분 지나고 있는데요. 오수미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저녁 시간을 앞두고 차량 정체가 서서히 늘고 있습니다. 먼저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방면, 김포 요금소 광장부에서 승용차 사고도 발생해 수습을 하고 있는데요. 조심히 이동을 하셔야겠고요. 또 수암터널 안 4차로에는 고장난 승용차가 서 있습니다. 여파로 뒤쪽 조남 분기점부터 2km 밀립니다. 계속해서 계양에서 송내 사이로는 양방면 다 차들이 많아 속도를 못 내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가는 길은 덕평 휴게소 부근에서 작업을 하고 있어 지장을 받아 호법 분기점부터 4km 정체입니다. 이후로는 교통량 때문에 동수원에서 광교터널, 둔대 분기점에서 반월터널, 또 월곶 분기점 부근까지 구간 속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 밖에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 강동대교에서 암사대교로 가는 3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여파로 주변 혼잡하니까 조심히 지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잠깐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헝가리 현지에서는 실종자 수색을 위해서 잠수부가 투입됐습니다. 선체를 인양하기 전에 실종자 수색을 먼저 해야 한다는 우리 측 요청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유람선 침몰 사고 당시 선실에 있었던 실종자들이 아직 배 안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관련해서 4.16 민간 잠수사회 황병주 부회장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주 부회장님. 네, 안녕하세요. 황부회장입니다. 네. 예, 황 부회장님. 네. 그 4.16 민간 잠수사회가 언제 결성이 됐습니까? 저희는 지금 세월호 수색 작업을 끝나고
사문사들끼리 그 사주사회를 만들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이고, 잠수사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고요. 또 그것 때문에 트라우마도 많이 겪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수고하셨는데 도리어 또 잠수사분들 사이에서 형님으로 불리는 어떤 잠수사님은 또 뭐 기소가 되기도 했고요. 그 일은 어떻게 잠수사. 됐습니까? 공우영 잠수사님. 예. 어떻게 되셨어요? 그분은? 그분은 이제 그 검찰에서 기소해서 판을 받아서 무죄 확정 받아서. 아이고 세상에. 아니 뭐 생사람을 그 기소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고생하신 분들인데 나 참 자기들 책임을 가리려고 그렇게 고생하신 잠수사 공우영 잠수사를 그렇게 기소를 했고요. 참 여러 가지로 4.16 하면은 우리 잠수사님들께 우리가 큰 빚을 지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 자, 부회장님, 그 다뉴브강 허블레아니호 사고 수색에 우리나라 정부 합동신속 대응팀 소속 구조대가 파견됐는데요. 이 중 2명은 수중 작업 가능성을 테스트하는 테스트 잠수에도 투입됐고요. 동료들의 임무가 참 막중해 보입니다. 부회장님 심경이 남다르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 세월호 때도 그렇지만 다뉴브강은 훨씬 더 유속이 빠르거든요. 지금 현재는. 그래서 어려움이 많을 건데 저희 대한민국 잠수사들이 뭐 잘하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 부회장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유람선 1층 선실에 실종자들이 아직 배 안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 배가 사고 났을 쯤에 상당히 빠른 시간 안에 침몰을 했잖아요. 침몰을 했어요. 아마 미처 그 순간에 밖으로 못 나오고 아마 그 안에 있을 가능성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한 10사람은 아마 그때 당시에 선실에 있었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은 아마 못 나왔을 거예요. 배에 부딪히는 충격과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그 배 안에 아마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뉴브강이 유속이 매우 빠른 데다 지난 며칠 내린 비로 강물이 탁해지고 수심이 깊어졌습니다. 혹시 이런 이유로 인해서 구조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아닌지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됩니다. 네, 당연히 구조가 어렵죠. 지금 5-6km 된다고 그랬나요? 유속이? 네, 그렇습니다. 시간당. 유속이 5-6km면은 사람이 잠수사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유속이 한 2km대 정도 떨어져야지 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지금 5-6km 정도 되면은 6km 정도 되면은 사람이 어떤 고정 물체를 잡고 있어도 옆으로 날려서 버틸 수가 없을 정도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마 얼마나 정도로 떨어졌는지 모르지만은 유속이 한 2km 정도 되면 떨어져야지 수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비가 내린 지 며칠 지났는데 아직도 이 유속이 5 내지 6km라고 하니까 너무 참 화가 나기도 하고 말이죠. 좀 답답하기도 하고 말이죠. 빠른 수색 작업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가 있을까요? 이 시점에서? 이 시점에서는 그 유속이 늦어지는 것밖에 아마 다른 그렇군요.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잠수사님들 위험하게 또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그렇죠. 오늘 실험 잠수로 하신다니까. 네네네. 유속이 좀 느려졌으면은 들어갈 정도만 사람이 버틸 정도만 다 그러면 아마 수색을 하시겠죠. 자, 근데 세월호 참사 당시는 이제 바다였고요. 이번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 이 사고는 강이란 말이죠. 바다와 그렇죠. 강의 그 구조는 다른가요? 어떻습니까? 그 바다는 수심 차이는 물론 있지만은 지금 강은 수심이 얕으니까 조금 더 나을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상태로 봐서는 유속이
따르기 때문에 네네. 계속 한쪽으로 흐르거든요. 바다는 그게 이제 들물하고 날물 사이에 예. 휴조 시간이라고 그러니까 물이 좀 많이 흐르지 않은 시간 타임이 있어요. 네네. 그 타임에서 작업을 하고 구조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단연강 계속 물이 흐르기 때문에 사람이 버틸 수가 물에서 버틸 수가 없으니까 예. 아마 그 구조를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강이 훨씬 어렵죠. 거기 단연강이. 그래서 강이 수위가 낮아지고 물이 흐름이 좀 빠르지 않으면 이제 느려지면은 그때는 이제 수심이 낮으니까 수색하는데 더 쉬울 거예요. 예. 유속이 느려지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이 말씀으로 들려서 네, 그렇습니다. 참 암담합니다. 예. 자, 황병주 부회장님, 과거에 그 세월호 참사 당시에 수색과 수습에 참여했던 고 김관홍 잠수사 기억하시죠? 그분이 후유증을 호소하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고 김관홍법이 이제 국회에 발의가 됐는데 아직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김관홍법 이게 이제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대상에 민간 잠수사를 포함시키는 그런 법 아니겠습니까? 이게 왜 아직도 통과가 안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쟁점이 있는 사안인지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그 박주무 의원이 발의를 해서 농해수 작년에 농해수 분과에서 저희 소속이 농해수 분과지 않습니까? 예. 농해수 분과에서는 통과를 했어요. 전문가들이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보니까 통과를 이제 법을 해주는 게 맞다 하고 농해수 분과 국회의원들은 통과를 해줬는데 법사위에서 법사위에서 뭐 논의조차도 안 하고 소위 제2소위로 그냥 내려보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통과를 못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저희들은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국회가 제할 일을 못 하고 있네요. 예, 그래서 이런 어려움들을 계속 지금도 겪고 계신데 어떻습니까? 우리 황병주 부회장님도 트라우마나 후유증을 겪지는 않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많이 겪고 있습니다. 트라우마도 너무 심하게 겪었고 지금도 계속 트라우마 치료를 받고 있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게 저희들이 잠수병으로 인해서 골괴사가 생겼었는데 그 골괴사를 지금 인정을 안 해주고 있어요. 기관 측에서. 그래서 그 골괴사를 인정을 해주라는 소송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까지 세월호 구조 활동에 참여한 민간 잠수사 25분 가운데 잠수병과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잠수사가 18분에 이른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민간 잠수사회 부회장으로서 구조사들을 대표해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지금 구조 파견하신 분들 고생이 정말 많습니다. 저희 잠수사들은 그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잠수사들은 항상 정말로 자기 목숨을 걸고 투입을 해서 잠수 활동을 하거든요. 잠수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잠수를 한다는 이 저걸로 인해서 정말로 목숨을 걸고 잠수를 하시는데 정말 아무 사고 없이 잘 해주실 거라고 믿고요.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잠수사들 18명 트라우마와 각종 잠수병으로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하루빨리 김관홍법이 좀 통과돼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알려지기로는 유속이 5에서 6km, 그러니까 시속이 그러한데 지금은 4.3km 정도밖에 안 떨어졌다고 합니다. 한 4.3km밖에. 2km. 지금도 2km 밑으로 내려가야 이제 수색이 가능한 건데. 2km대 정도는 돼야지 들어가지 않을까. 지금 들어가도 몸을 가를 수가 없어요. 아이고, 그럼요.
잠수부분들의 또 안전도 저희가 함께 고려를 해야 되고요. 또 신속한 네. 수색도 필요할 상황이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황병주 부회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깐 인터뷰였습니다. 당신의 저녁은 아침보다 똑똑하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용 엄기용입니다. 석석 바로 불러보겠습니다. 석석. 네, 석석 오창석입니다. 저는 오늘 합방의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아니 합방이라 아니 대낮에? 네, 그렇습니다. 제가 온 곳은 합동방송 홍카레오 현장입니다. 아, 그 합방 말입니까? 홍카콜라와 알릴레오의 만남. 네, 맞습니다. 오늘 유시민, 홍준표 이 두 분이 경제 통일 탄핵 등의 10가지 주제로 100분 토론을 하고 있는데요. 녹화 후 깔끔하게 편집을 마쳐서 오늘 밤에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이 된다고 합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오늘의 주인공 두 분을 잠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준표 전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홍준표입니다. 네. 평소 유시민 이사장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참 뒤끝 있는 사람이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옛날 버릇대로 딱 그대로야. 네, 문재인 대통령 같은 느낌. 네, 이어서 유시민 이사장님도 만나보겠습니다. 네, 유시민입니다. 이사장님 오늘 이 자리를 기획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국회도 언론도 유튜브도 가끔 이렇게 같이 놀아도 괜찮지 않을까요? 홍 대표님 같이 놉시다. 이 급이 다릅니다. 헤비급이십니까? 미세 뉴스 보세요. 오늘의 뉴스는 대낮에 한 합방. 그 분위기는 과연? 시사평론가 김수민 씨, 오창석 씨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래요. 김수민 평론가가 준비한 첫 번째 뉴스는 바로 유시민, 홍준표 합동방송. 이 내용인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일명 홍카레오라고 하는 유시민, 홍준표 두 사람의 합동방송이 오늘 오전에 녹화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완성 영상은 오늘 오후 10시에 두 사람의 유튜브 계정을 통해서 동시에 공개가 될 예정이고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이 방송 전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서로 생각이 많이 다르다는 것은 알고 있으니까 홍 전 대표와 얘기하다 보면 서로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목표는 대화하는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홍 전 대표는 12년 전 유 이사장과 KBS 방송에서 대선을 앞두고 토론을 해본 일이 있다. 그다음에 유 이사장이 공동방송 제의를 해와서 얘기해보는 것도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이 방송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그때 그 방송 기억납니다. KBS 1TV, KBS 스페셜에서 그 대선 직전에 그 대통합민주신당에선 정범구 그리고 대통합민주신당에서 유시민이었나요? 네. 창조한국당이었죠. 그렇죠. 정범구는. 네, 문국현 후보 측 패널로 정범구 당시 의원이 나왔었죠. 그리고 전 의원. 이제 이명박 후보가 나온 한나라당은 홍준표, 홍준표 의원이 나왔었고, 그리고 민주노동당에서는 노회찬 의원이 나왔습니다. 나왔었어요. 사회는 조영남 씨가 네, 저 그거 참 재밌게 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홍준표 대표가 했던 말이 있어요. 누가 해도 노무현 대통령보단 잘할 겁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네. 예, 근데 노무현 대통령보다 잘한 대통령은 그 뒤로 없었던 것 같아요. 예. 현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퇴임해봐야 알겠지만은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성적표는 초라했어요. 노무현 대통령 때보다도. 예. 자, 이건 그때 KBS 스페셜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예. 두 사람이 이제 단둘이 만나가지고 대화를 나눴는데 누가 이겼을 것 같아요? 오늘 밤 10시에 유튜브에 공개된다고 하는데. 그 지지층에 따라서 누가 이겼는지는 판단이 다를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래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그 SBS 스페셜 죄송합니다. 타방송이네요. KBS에도 아마 그런 내용을 했을 겁니다. 선거를 할 때 내가 좋아하는 후보를 이미 점 찍어두고 그 사람이 잘하는 말만 기억한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마 이 방송에 나가고 나서도 양측의 지지자들이 자신의 입맛에 맞는 이야기만 제2차 확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 다 싫어하면 어떡합니까?
그럼 안 보겠죠.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토론 끝난 다음 두 사람 반응해서 오늘의 그 승패가 승패가 어떻게 갈리는지 그걸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두 사람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허심탄회하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세부 토론 주제로는 양극화, 뉴스메이커, 리더, 보수와 진보, 정치, 민생경제, 패스트트랙, 한반도 안보, 노동개혁, 갈등과 분열 등등 굉장히 많은 주제들을 두고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밝혀졌고요. 유시민 이사장은 대화하는 입장에서 재밌는 대화였다. 북핵, 남북관계 등에 대해서 대화를 많이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홍준표 전 대표는 평가는 시청자들이 할 것인데 대한민국에서 반대 진영과 분노와 증오만 표출하는 것이 조금 없어졌으면 좋겠다. 예. 유 이사장도 같은 생각이다라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왠지 좀 유시민 이사장이 이긴 것 같은 느낌. 한 사람은 재밌었다, 한 사람은 허심탄회하게 대화했다. 네, 예, 하여간 굉장히 결과가 주목됩니다. 예, 어떻게 나올지. 예. 오창석 평론가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이 정보경찰이 선거와 정치에 개입하도록 한 혐의로 강신명 그리고 이철성 전 경찰청장 그리고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가운데 강신명 전 청장 같은 경우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요. 예. 이철성 전 청장과 그리고 현기환 전 수석 등은 이제 불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예. 다만 이 혐의에 함께 연루되어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미 총선 개입 혐의가 드러나서 징역 2년이 확정됐기 때문에 기소 대상에서는 제외가 됐다라고 합니다. 예, 그래요. 강신명, 이철성. 예. 이 사안을 살펴보면요, 그 경찰이 이른바 정보경찰 그리고 경찰청장 라인이 청와대의 점수를 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예. 여기서 그 정보를 전달하면서 더 높은 점수를 매기고 그리고 더 높은 점수를 매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외근 정보관 첩보 평가 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치안 정보와 무관한 대선 공약집 입수 이런 것들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게 되어 있다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참 경찰 총수까지 지내신 분들이 참 민망합니다. 예, 자 다음 소식. 국회 정상화 합의가 또 불발됐는데 각 당 입장 어떻게 나오는지 김수민 평론가 전해주시죠. 네, 합의안 마련에 진통을 겪으면서 그 이후에 이제 뭐 각 정당들의 입장은 상대 당에게 책임을 지우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황교안 대표가 우리한테 잘못을 사과하고 패스트트랙 법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한다라고 하면서 과도한 요구기 때문에 이게 국회 정상화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밝혔고요. 예. 그리고 다만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단독으로 국회를 소집할 가능성에 대해서 아직 그럴 때는 아닌 것 같다면서 협상의 여지는 남아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지정 철회만이 민생 국회를 다시 여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재차 여당을 압박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근본적으로는 여당이 국회 정상화를 위한 진정성 있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거대 양당이 각자 양보하고 결단하지 않으면 장기 파행은 해소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거대 양당을 싸잡아 비판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은 한국당을 빼고라도 국회를 하루빨리 열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제가 뭐 이런 얘기하면은 초를 치는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이긴 하지만 여야 5당이 대호각성하지 않으면은 저는 이 20대 국회는 끝났다고 봅니다. 예, 끝났다고 봐요. 다음 총선 때까지 정치적 합의 타결 이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요. 워낙 전선이 뚜렷하다 보니까 양보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서로에게. 뭐 양보하는 순간 곧 그것이 정치적 패착수 이걸로 바로 등식이 성립이 되니까 말이죠. 근데 하나 조금 유념해야 될 것은 지난 19대 국회 때는 양당 체제가 강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교착되는 측면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을 하려고 해도 패스트트랙은 5분의 3 이상의 의원들이나 각 위원들이 찬성을 해야 되는데 5분의 3을 넘기는 정당은 또 없었거든요. 어차피 그런 상황에서 이제 1대1 대결로 가다가 어떨 때는 뭐 물론 주고받기식으로 타결을 하기도 했지만 패스트트랙이 가동되거나 그런 경우는 없었는데 이번 국회에서는 이제 패스트트랙에 가동시켜 놓은 그 법안들이 있고 어쨌든 본회의에서는 표결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뭐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보기는 굉장히 이르지 않을까 그런 전망이 드네요. 반박하는 겁니까?
안 되겠습니다. 반박을 하는 게 아니라 초를 치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초 친 거에다가 다시 치는 겁니다. 네. 김수민 평론가하고 김용민 씨가 네. 같이 저기 유튜브로 네. 대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사회는 제가 보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반드시 결판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자유한국당의 막말 파문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정도면 거의 무슨 뭐 순서를 정해서 돌아가면서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또 자유한국당의 한선교 사무총장입니다. 이 황교안 대표의 백브리핑, 그러니까 백그라운드 브리핑을 듣기 위해서 바닥에 앉아있던 기자들을 향해서 걸레질을 한다. 아주 걸레질을 하는구만, 걸레질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네. 이 기자들이 바닥에 앉아 있다가 황교안 대표에게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앉은 상태로 이제 조금 앞쪽으로 당겼나 봐요. 그걸 보면서 이제 바닥을 쓸고 다닌다라는 의지로 의미로 이제 걸레질을 한다라고 했는데요. 그 한선교 사무총장이 나중에 이제 해명하기를 저기 앉아서 취재하는 기자들이 안쓰러워서 한 말이다. 그런 맥락에 그 해명문을 냈잖아요. 그렇죠. 입장문에 취재 환경이 열악해서 고생한다라는 말로 이야기한 거지 비하한 거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글쎄 그래서 기자들을 염려해 준다고 해서 한 말인데 굳이 걸레질이라는 표현을 썼어야 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걸레질한다는 표현을 쓰면 한국당 전체가 지금 국회를 걸레질하느라 고생 많거든요. 근데 이걸 만약에 들었을 때 기분이 나쁘다면 본인의 말 역시 잘못됐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요. 기자분들 그렇게 앉아가지고 막 자판도 드리고 좀 불안한 자세로 이렇게 취재를 하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방금 한 그 오창석 평론가 발언은 그래요. 개인의 의견이죠. 철저히 제 개인의 비유였죠. 네, 알겠습니다. 제작진이나 본 방송사의 의견과는 상관이 없음을 밝힙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뭐죠? 네, 그 정용기 정책위 의장이 자신이 했던 발언, 그러니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보다 더 나은 면도 있다라고 한 발언에 대해서 악의적인 왜곡의 빌미가 된 것을 우려하는 국민이 계시다라고 하면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냥 본인의 뜻과는 전혀 무관하게 누군가 일부러 왜곡한다라고 하고 이 왜곡하는 세력에게 빌미가 된 것을 우려하는 국민이 계신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자신의 지지자들이 이제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지자들 반대편에 있는 사람에게 유감을 표명한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분노했던 국민들에게는 사실상의 어떠한 사과의 말은 없었던 겁니다. 네, 그래요. 악의적 왜곡이라. 아니 다시 들어도 왜곡할 게 없는데 있는 그대로 갖다 써도 논란이 될 만한 발언이던데요. 네, 사실 의미나 뉘앙스가 달라지기에는 너무나도 뚜렷한 문장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왜곡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 누가 왜곡했다는 거예요? 기자들이 왜곡했다는 겁니까? 글쎄요, 왜곡하는 세력이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특정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 네, 외교부가 바이킹 시긴호, 그러니까 헝가리 다뉴브 강에서 허블레아니호에 추돌한 그 바이킹 시긴호의 가압류를 헝가리 당국에 요청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시긴호죠? 시긴호. 시긴호. 그래서 이 바이킹 시긴을 가압류하는 문제에 대해서 일단 헝가리 정부하고 다시 교섭하라 이런 내용으로 전문을 주 헝가리 한국 대사관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 이유는 사고 원인 규명뿐만 아니라 추후에 있을 수 있는 배상 문제 논의에 대비해서 향후 대응을 준비하겠다라고 하는 정부의 그래요. 판단에 의한 것으로 잘하고 알려졌습니다. 있습니다. 외교부. 잘하고 있어요. 이거 생각 못했는데 이거 해이죠 당연히.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보니까 이게 이렇게 우리 그 피해를 입은 그 배가 가라앉는데 도망가더니 다시 왔어요. 그렇죠. 한번 추돌하고 그냥 지나간 게 아니라 뒤로 후진을 한 다음에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교통사고로 치면 뺑소니에 해당하는 그런 장면이 촬영이 됐습니다. 녹화가 됐어요. 그런데도 모르는 일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알겠습니다. 오창석 평론가 다음 소식은 뭡니까? 네, 그 한동안 이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서 조선일보가 보도했었죠. 그 강제 노역형 설이 나돌았던 김영철 북한 노동당 대남 담당 부위원장이 최근 행사에 참석하면서 건재함을 확인을 했습니다. 적어도 이제 강제 노역형은 아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니, 그 우리 김수민 평론가 오늘 페이스북에다 글을 남겼는데 조선일보가 이제 빠져나갈 구멍이 하나 있다.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보니까 그 김영철 전 통일전선부장 얼굴이 나왔잖아요. 근데 손이 약간 이렇게 얼굴 가까이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냥 상상력을 제가 발휘해서 지겨워하면서 공연을 보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조선일보 입장에서는 이 공연 관람을 억지로 하는 것도 강제 노역형의 일환이다라고 하는 최후의 출구가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보기 싫은 공연을 강제로. 그래서 강제 노역을 시키는. 김정은 위원장이 같은 줄에 앉아 있는데 몸이 조금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이렇게 그 방향이 김영철 본부장, 그 전선부장한테 이렇게 가도록 기울어져 있거든요. 혹시 공연을 잘 보고 있는지 감시하는 그런 각도였는지 조선일보의 드립력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조선일보가 그동안 이제 북한 관련한 기사는 교차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서였는지. 하여간 오보가 너무 많아요. 근데 오보가 이제는 어느 단계까지 왔냐면은 어쩌다 실수해서 난 오보인지 아니면 진짜 고의로 낸 오보인지 그런 의심이 들 정도로 이 오보가 너무 고약해요. 그래서 자 이제 근데 중요한 거는 김혁철 이 사람은 과연 사살됐는가? 이게 사실 조선일보 보도가 또 그런 거 아니에요. 김여정 근신 부부장 같은 경우에는 근신하고 있는 중이다. 뭐 지난번 하노이 회담 때 김정은 위원장이 굉장히 민망하게 만들어가지고 이들이 이렇게 해서 책임을 지고 김영철은 노역형 그리고 김혁철은 사형 그리고 김여정은 뭐 근신형 뭐 이랬다는 건데 일단 그 김영철은 아닌 걸로 드러났고요. 그 나머지 둘도 일단 김여정 부부장 같은 경우 백두혈통이라고 해서 이른바 이분이 근신 처분을 당할 그런 입장에 처한 사람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 말이죠. 그 예전에 그 김진양 이사장이 대성공단 이사장이죠. 그 제발 그 북맹에서 탈출했으면 좋겠다. 상식적인 접근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리설주가 없었을 때도 역시 이상한 흉흉한 소문이 돌았었는데 출산이었었고 김여정 부부장도 출산을 하느라 잠깐 빠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혁철 국무위 대미 특별대표 같은 경우는 직급상 김영철보다 아래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책임진다 하더라도 김영철이 가장 큰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렇지. 그렇다면 그 밑에 있는 사람이 과연 처형당했을까? 그것도 굉장히 의문스러운 일인 거죠. 국장도 안 되는 직급이라고 하는데 또 말단에게 처형을 내릴 가능성은 뭐 매우 낮다. 이게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의 관측이고요. 그러니까 뭐 김영철 그 대표가 어떻게 다시 모습을 드러낸다면 또 조선일보의 오보가 또 재차 확인이 되는 셈이 되는 건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제주도에서 행정시장 직선제가 주민투표 없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제주도는 현재 이제 기초지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제주시 이런 그 기초 지자체장이 이제 자치단체가 아니라 행정구역으로 돼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도지사가 임명을 하게 돼 있죠. 여기에 대해서 도내에 불만 여론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난 2월에 제주도의회가 현행 체제를 바꿔서 주민들이 직접 행정시장을 뽑는 직선제 동의안을 가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주특별자치도 입장에서는 정부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정부에서는 주민투표에 이 문제를 일단 붙여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지만 도의회에 한 번 더 의견을 물어본 결과 이게 굳이 주민투표를 거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또 이제 제주특별자치도가 받아들이면서 행정시장 직선제가 주민투표를 거치지 않는 제도 개선 과제로 추진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도입이 되면 앞으로는 행정시장을 주민들이 직접 뽑게 되는 것이죠. 사실 많은 분들이 다른 광역단체와 마찬가지로 다른 기초단체와 마찬가지로 제주시장, 서귀포시장을 제주시에 사는 분들 또 서귀포시에 사는 사람들이 뽑는 줄 알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제주도지사만 뽑고 도지사가 이제 그동안 시장들을 임명을 해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요. 지금 제주시장은 고희범 전 한겨레 대표. 민주당 소속인데 말이죠. 뭐 하여튼 협치 차원에서 원희룡 지사가 이제 이 시장으로 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지금
구조고요. 예. 자, 오창석 평론가 다음 소식은 뭡니까? 네, 차기 검찰총장 인선이 이르면 이달 중순께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후보군으로는 현재 봉욱 대검차장, 김호수 법무부 차관, 이금로 수원 고검장 그리고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문 총장 현재 문무일 총장의 임기가 다음 달 24일이기 때문에 이달 중순까지는 후보를 추려야 하고요. 서너 명을 이 추천위원회에서 선별하면 대통령이 그중에 한 명을 지명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정식 임명이 됩니다. 현재 그 거론되는 인사 중에 봉욱 차장을 지명할 경우에는 가장 무난한 인사로 선임될 것 같고요. 만약에 김호수 차관을 지명한다면은 전남 영광 출신이기 때문에 또 한 번 호남 인사가 중용된다라는 상징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다만 이제 윤석열 지검장이 파격 발탁될 경우에 현재 그 기수가 이 봉욱 후보보다 한 서너 기수가 낮습니다. 따라서 선배 기수들이 동시에 사의를 표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대적인 개혁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는데요.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윤석열 지검장보다 위에 있는 기수의 그 검사들은 다 옷을 벗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뭐 옷을 벗으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러한 법은 없는데 사실 검찰 조직이 군대랑 비슷해서 후배가 총지휘관으로 올라가면 선배 기수들은 동시에 퇴진하는 그러한 관습이 있다고 합니다. 민한수로 가겠습니다. 네, 국회가 일을 안 하면 식물국회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식물국회. 식물은 뿌리를 내린다. 식물을 폄하하지 맙시다. 알겠습니다. 자, 서기한수. 네, 막말 파문이 이어지는데요. 한 번은 실수, 두 번은 실제 본심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분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미세 뉴스보세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6시 5분 2부에서 오겠습니다.